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가지 못했고 공장에서 팔이 으스러져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 모든 걸 극복한 사람이 이제는 일본의 운명마저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예고편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의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일본의 가장 강경한 우익 지식인들마저 그의 행보를 두렵게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평생을 한국을 멸시해 온 일본의 한 극우 전략가의 눈을 통해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분석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도쿄의 연구실에서 황거의 숲을 내려다보는 것은 제 오랜 습관입니다. 힘과 질서,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죠. 저는 야마모토 겐지. 퇴임한 주한 대사이자 현재는 마이니치 신문의 고문과 일본 최대 우익단체 일본회의의 핵심 전략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우익을 아십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한국을 혐오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미우리 신문으로 대표되는 주류 보수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맞서기 위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산케이 신문과 같은 강경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굴복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법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국민정서로 국제조약을 뒤엎는 나라와 맺는 협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펙트럼이 어떻든 단 하나의 신성불가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1965년 체제. 한일 간의 모든 과거는 그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원칙을 흔드는 자는 그가 누구든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대한해협 건너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제게 그저 예측 가능한 재앙의 서막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들어섰다는 뉴스. 제가 입수한 초기 정보들은 그를 정의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분노에 편승한 급진적 포퓰리스트, 반일이라는 달콤한 도구로 대중을 선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든 그 끝은 언제나 비극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저는 일본회의의 원래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일본의 위기이자 기회다. 그들은 반일이라는 관계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단단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그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게이달렌의 한 원로 기업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본 소재부품 장비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 당신의 분석은 존경하지만 이번만큼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겪어봤습니다. 저는 그를 겪어봤다니 무슨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그와 물밑에서 협상을 벌인 적이 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 부품 공장 문제로 그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가 정치적인 요구를 할 것이야 예상했소. 과거사 문제라던가 사과라던가. 하지만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공장의 지난 5년간의 생산, 데이터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회사의 약점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소. 그는 숫자로 무장한 기업 사냥꾼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단 한 푼도 깎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 투자까지 약속해야만 했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오? 야마모토 선생, 나중에 그에 대해 뒷조사를 좀 해봤소.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런가 싶어서. 그런데 믿을 수가 없더군.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간 소년공이
그 시끄러운 공장 구석에서 홀로 책을 봐서 사법시험에 붙었다는 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근성이지. 우리는 그런 초인적인 근성을 가진 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요. 그의 협상 스타일은 바로 그 지독한 삶 자체에서 나온 것이었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전형적인 반일 선동가라는 서랍과 일본 경제의 거물이 직접 겪은 두려운 협상가라는 증언은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했지만 제 세계관 전체를 흔드는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정치 전략가로서 제게 가장 큰 죄는 제 논리가 현실 앞에서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향해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은 전부 폐기해. 그리고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그의 이념이나 정치적 수사 말고 그가 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집행했던 정책들의 데이터 그 자체를.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나는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겠어. 하나의 의문이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정치인이 가장 급진적인 포퓰리스트의 얼굴과 가장 과감한 현실주의자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분명 그의 과거 속에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제 머릿속을 어지럽힌 그 모순된 두 얼굴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바인더를 다시 꺼내놓고 그의 유년 시절 기록부터 차근차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일 정치인이라는 렌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인간 이재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는 그의 끔찍했던 소년 시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구 글러브 공장, 시계 공장, 화학약품 공장 그는 수많은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문장과 마주했습니다. 프레스기에 으스러진 그의 팔. 사실 이 기록들을 보며 조금은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야마모토 겐지는 대대로 법조인과 외교관을 배출한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밑바닥,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어 올라온 저런 인물과 제가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지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모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들이야말로 그의 냉혹한 승부사 기질을 만들어낸 용광로였을 것이라고. 그의 팔을 으스러뜨린 프레스기는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에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철을 박아 넣은 대장간의 망치였을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 원리는 바로 이 처절한 생존 본능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초창기 기록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굵직한 시국 사건들을 맡았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약자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기록들은 저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맡은 사건들 중에는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사건 기록 하나였습니다. 기록은 1990년대 초 성남의 한 재래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뒤섞인 곳. 그곳에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사소한 정리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의 단속반원들이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던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한 할머니의 낡은 좌판이 거친 손길에 뒤집어지고 평생을 읽고온 삶의 터전이었을 푸성귀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상을 향해 원망 섞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한 줄 나지 않을 그 시대에 너무나도 흔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갓서른을 넘긴 젊은 변호사 이재명이 그 할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호사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가며
몇 달에 걸쳐 거대한 시청을 상대로 지루하고 승산 없어 보이는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긴다고 해도 그의 이름 옆에 남는 것은 골치 아픈 변호사라는 딱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이재명이라면 이런 계산이 서지 않는 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실리 계산에 따른 퍼포먼스여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역시 더 큰 그림을 위한 초석이었을까요? 약자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하지만 기록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잊혀진 사건. 이것으로 그가 얻은 정치적 이득은 전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이 그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이 싸움에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때 그가 공장에서 팔이 으스러졌던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 소년. 어쩌면 그는 길바닥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던 그 할머니의 모습 위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냉혹한 현실주의자 이재명이라는 분석과 눈앞에 계산되지 않은 선행이라는 기록.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부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공포가 아닌 새로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평생 위험한 인물이라며 파일 속에 가둬두고 분석했지만 그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 이름 없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제 40년간의 신념, 저의 분석, 저의 경멸. 그 모든 것이 먼지 쌓인 기록 속 한 남자의 어리석고도 위대한 선택 앞에서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재명이라는 인간에게서 위협이 아닌 빚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이 위대한 국가 일본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던 한 소년의 상처를 그는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고 다른 약자에게 되갚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수십 년 경력의 분석이 그의 단 하나의 행동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그의 현재,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냉혹한 괴물일까요? 아니면 이름 없는 약자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어리석은 성자일까요? 아니면 그 둘 모두일까요?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그의 현재,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바로 그 정책들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성남시장 시절 단행했던 지분율의 선언, 즉 모라토리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이를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의 신용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뒤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남시는 그 많던 빚을 모두 갚아냈고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건전한 도시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위한 극약 처방, 가장 효율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의 코로나 대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종교단체와의 마찰을 무릅쓰고 강제 집행을 단행했고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도 주저없이 실시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원칙보다는 결과를, 이념보다는 실용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일본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정적 반일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른 전략적 접근. 저는 이때 그가 다루기 힘든 냉혹한 현실주의자라는 2차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생존과 이익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되는 듯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침내 그의 본질을 꿰뚫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그의 실용주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인간적인 동기를 찾기 위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더 깊이 파고들던 제 손가락이 우연히 한 오래된 잡지 인터뷰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그가 어린 시절 자신을 그토록 못살게 굴고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증오와 분노가 담긴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난이 두려웠던 약한 남자였습니다.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폭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를. 결국에는 용서하고 그리워하는 한 아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신성하게 여겨온 가치, 자식으로서의 도리, 가족에 대한 책임. 제가 경멸하던 저 남자에게서 바로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이재명은 나의 적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이재명 앞에서 나는 감히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장을 관통한 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는 그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먼지 쌓인 기록 속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풀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그 노점상 할머니. 그 초라했던 모습 위로 차가운 타일 바닥을 닦고 있을 한 어머니의 고된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계산도 없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이유. 그것은 단순히 과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에게서 평생을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분석, 나의 통계, 나의 이념 그 모든 것이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원리는 생존 본능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다시는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한 아들의 피눈물 나는 맹세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식 날의 기록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국내외의 모든 거물급 정치인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두를 뒤로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름 없는 청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감사하는 의례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뒤늦은 인사를 드리러 간 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사연을 알고 있던 한 여성 청소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6개월 전 12.3 국가비상사태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도를 막아섰던 평범한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과 고마움의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보호와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약한 아버지. 어쩌면 이재명은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낸 저 이름 없는 방호요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평생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 자신이 이제 국가의 혼란을 막아내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바로 그 강한 가장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현충일 추념식. 그의 이런 모습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전사한 남편의 부재로 아기를 아는 채 오열하는 젊은 미망인. 그는 그녀의 곁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서 있던 김혜경 여사는 그 젊은 엄마를 조용히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저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상처 입은 유족들의 나라이며 그는 그들의 슬픔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진짜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절한 생존 본능과 지독한 인간애라는 서로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일본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적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는 일본의 국익을 위협할 것이고 그의 뜨거운 인간애는 한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그를 지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강력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한국 내부의 그 숱한 정치적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의 경이로운 생존 기술을 분석해야만 일본의 최종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생존력은 처절한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가 현실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뉴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사법정치 총공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막을 연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전략가로서 이 공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사업을 문제 삼아 개발 이익을 민간에 몰아준 배임의 몸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복잡한 금융구조와 법률 용어로 대중을 혼란시키고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매우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은 끝이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복잡한 법리 논쟁의 장으로 들어가는 대신 전쟁의 판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서서 단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숫자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바로 5,503억 원 공익 환수. 그는 복잡한 의혹들을 단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제가 설계해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려던 것을 막고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죄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검찰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었습니다. 연이어 터져나온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민축구단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 하지만 그의 대응은 또 한 번 저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는 법리의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다시 프레임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돈이 제 주머니로 단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자부심인 축구단으로 갔습니까? 그는 법률 문제를 상식과 도덕의 문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백현동 의혹에서는 그의 또 다른 생존 기술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그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공격하자 그는 공격의 주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박근혜 보수 정권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반격한 것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개인 비리 혐의의 피해자에서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피해자 투사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서움은 방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굴욕의 순간으로 여겨지는 검찰 소환 조사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습니다. 검찰청사 앞에 선 그는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하려는 그 장소 자체를 오히려 자신이 검찰을 심판하는 거대한 극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극적인 연출의 정점은 그의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단식을 선언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거국적인 투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쇠약해져가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비판보다도 강력한 동정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당내에서조차 수십 명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그날 밤 법원에서 찾아왔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그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닌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모든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그에게 등 돌렸던 당내 반대파들은 검찰 독재에 부역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습니다. 그는 최악의 위기를 당내 반대파까지 모두 정리하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그의 과거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이나 인간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서움은 모든 공격을 자신의 에너지로 흡수하여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그 경이로운 정치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공격받을수록 강해집니다. 비난의 화살을 뽑아 자신의 활에 꽂아 되쏩니다. 그는 공격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불사조였습니다. 저는 저희 분석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적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감정적인 포퓰리스트, 냉혹한 현실주의자, 상처 입은 인간. 이 모든 분석은 그의 한 단면만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재명은 살아있는 전략 그 자체다. 이제 저는 이 인물에 대한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의 정책과 철학,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까지.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위험한 적수를, 이 불사조를 우리 일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이 인물에 대한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의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 이념을 파괴하는 정책, 그리고 모든 공격을 흡수하는 불사조 같은 생존력까지. 제 책상 위에는 그에 대한 두꺼운 파일과 수십 장에 달하는 분석 노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위대하고도 위험한 적수를 우리 일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마주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수다. 그의 냉철한 현실주의는 일본의 국익을 위협할 것이고 그의 뜨거운 인간애는 한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그를 지지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까지 썼을 때 저는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 분석은 그를 상대하는 법에 대한 것이었지 그를 온전히 이해한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아니,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일본의 전통을 지키고 국가의 안정을 추구하며 자유시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보수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위협하는 한국의 진보 세력, 특히 이재명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전체를 되짚어본 지금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보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념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 아니었던가? 국민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회를 추구하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보수주의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적인 이재명의 삶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진보라는 이념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협상했습니다. 그는 이념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하며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적인 이재명이야말로 이념이라는 껍데기에 갇힌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적에 대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의 제 신념에 대한 반성이자
조국 일본을 향한 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반일 좌파라고 불렀다. 틀렸다.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를 위해 움직이는 자였다. 그가 휘두르는 반일이라는 칼조차 우리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방패였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이제는 우리 일본의 좌익과 우익도 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멈추고 그에게서 배워야만 한다. 어떻게 국가를 통합하고 어떻게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저의 오랜 탐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명의 강경한 일본 우익 논객이 그의 가장 큰 적에게서 발견한 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참된 보수의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지금의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있는 기득권. 그리고 저 바다 건너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우리의 목을 위협하는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강력한 리더십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취임 불과 3주 만에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지율을 하늘로 띄우고 있습니다. 1950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이념과 진영으로 동과 서가 갈라진 그 깊은 균열을 만약 저 남자가 정말로 봉합해버린다면 그때의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 일본이 멈춰 세울 수도 혹은 올라탈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라이벌이기에 때로는 밉지만 동시에 이토록 역동적인 이웃을 가졌다는 사실이 미치게 부럽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국의 미래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